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죠? 예,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시는 거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랑 이제 함께 이루셔야 되는 건 이번 시험에 합격하셔야죠. 예,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처음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잠시만. 예, 대부분이에요. 그 시험 과목은 어저께 다 소개받고 다 들으셨죠? 예, 저는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을 담당하고요. 민법 담당하고 이름은 그 최희대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그 기본적인 시험 과목은 다 들으셨을 테니까 간략하게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11, 12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월, 2월, 그리고 이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제 9월, 10월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는데, 그 11, 12월 과정이 이제 입문 과정이었어요. 입문 과정이 이제 여기서 끝났죠. 끝났고 이제 1월 달에 들어갔는데,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 시간은 많아요. 아직 시험은 287일 남았어요. 아주 여유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기초 과정, 기본 과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심화 과정 들어가겠죠. 개념 완성 과정에 들어가고, 심화 개념 완성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5, 6월 달에는 이제 요약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이제 4월 달까지 이 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이제 기본서가 새로 나왔는데 2권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1권, 2권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7, 8월은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과정.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객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 정리한 것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제로 연습하는 거고요. 9월 달에는 소위 이제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형 모의고사라는 건 동형 실제 시험과 같은 형태로 매일 아침에 오셔가지고 문제 푸시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 전 과목이 한 달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10월 달에 이제 마지막에 하루 특강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1, 2월 과정에서부터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자세하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시간상 너무 부족하니까 이 1, 2월 과정에서는 우리 공부에 우리가 목표한 바에 한 60% 정도에서 70%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 거의 이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약 과정에서는 범위를 넓힌다기보다는 1, 2월, 3, 4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론상으로 공부했던 걸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11월 달, 12월 달에는 수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복습은 안 하셔도 되고 수업만 꼭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월 달부터는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예습은 하실 필요도 없고, 아직은 어떤 게 중요한 건지라는 감이 잘 안 오는 때니까 복습 위주로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서 복습이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5, 6월 가면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이 민법이 또 1차 과목이기 때문에 1차 과목이 거의 4월 달까지 정리가 돼야 돼요. 거의.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다음 달부터는 겁이 나서 2차 과목 손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을 이때까지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복습을 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습하실 때는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다시 보면서 복습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을 테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복습하는 방법이 오늘 수업했던 동영상을 다시 한번 좀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복습을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이론 공부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 정도 돌아가면 이해가 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문제풀이로 들어가게 되면 이해는 되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대비해서 이제 7, 8월 달에 객관식 문제풀이, 우리 시험의 형태로 이제 그 문제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3월 말 정도에 가면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면 11월 달부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3월 달에 거의 세 바퀴 돌 때쯤에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그럼 이론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된 것 같고 나름 공부도 됐다 열심히 했어요. 그럼 모의고사를 보면 몇 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막 60점, 70점이 나올 것 같지만 이때 3월 하순경에 시험을 보면 보통 30에서 40 정도가 나와요. 50점 만점 아니고요. 100점 만점에서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이것도 되게 부러워하는 분들 있어요. 10점 맞고 니는 좋겠다고. 그죠? 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정리가 됐다고 해서 그게 바로 점수로 연결되진 않아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그럼 이제 주위에서 뭐 공부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야, 문제가 중요해. 문제 엄청 풀어야 돼. 문제 물론 중요한데요. 근데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때부터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3월 달에 모의고사 오면 이 점수보다는 더 잘 나올 거예요. 요령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 요령이 생긴 거 가지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점수가 잘 안 올라요. 일단 인내하시고 처음에는 점수가 잘 안 나와도 꼭 참으시고 이론 위주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문제 풀면 그때 점수가 좀 꽤 올라가니까 처음부터 문제 위주로 푸시면 이게 요령만 생기지 실질적으로 내공이 안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이론 위주로 쭉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1년 과정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시작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민법의 구성을 좀 보죠.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일단 민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민법은 제일 먼저 이제 총칙이 나와요. 민법은 총칙. 그리고 이제 물권법. 그리고 이제 채권법. 친족법. 그리고 이제 상속법이 나와요. 책 봐도 안 나와요. 여기 보세요.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민법은. 그 총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물권이나 채권이라는 이 제3법에 기본적인 공통 이론을 담아둔 것을 총칙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거 합니다. 뭐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ax 더하기 bx는 y다. 요거 이제 인수분해하면 x 앞으로 빠지고 a 플러스 b 이렇게 공통으로 묶겠죠. 요게 민법이다라고 하면 요 y가 민법이다라고 하면 요 x가 뭐라는 거냐면 바로 총칙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바로 총칙이다. 그러면 요 물권법이나 채권법에 들어가는 공통 이론을 담아둬야 한다면 이 총칙은 매우 구체적으로 돼 있을까요? 추상적일까요?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많은 걸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면 요 총칙이 제일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총칙은 공통 이론을 담아두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서 요것을 제3법이라고 불러요. 제3법. 그리고 이제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요게 이제 신분법 또는 가족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앞머리 따서 친상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요 이제 제3법은 물권법하고 채권법인데 우리가 보통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크게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권이 있고 그리고 채권이 있습니다. 물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권리냐면 바로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어떤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부르고요. 채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요 채자가 사람 인변에 이제 책임을 묻는다 할 때 책자 요게 들어가요. 사람에게 요구하는 권리가 바로 채권이다. 그러면 뭐 가장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어떤 주택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의 소유권이 있다. 그럼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물권이죠. 소유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요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실현하려면 누구에게 뭘 부탁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물건을 직접 뭐 할 수 있냐면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은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하냐면 지배성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채권.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줬다면 갑은 을에게 1억 원에 뭐가 있다고 표현하냐면 채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이라는 것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갑이 채무자를 지배해서 실현한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거고요. 채무자가 당연히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하는 이 협조를 우리가 이제 급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협조가 급부가 있어야 실현되는 게 바로 채권. 그럼 차이점은 물권은 자기가 직접 지배할 수 있지만 채권은 지배할 수 없고 채무자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간단한 거.
자, 이 채권은 아무한테나 다 주장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에게만 해야 될까요? 채무자에게만. 그러면 얘는 절대성이 아니라 소위 상대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물권은요, 요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한테나 내가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물권은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인데요. 제가 수업 처음에 이런 거 여쭤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강의 청구권. 그럼 이 강의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채권. 이건 저한테, 사람한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강의 청구권이 실현되려면 저를 잡아다 집에서 실현하는 게 아니라 제 협조, 제 급부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은 아무한테나 주장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하셔야 돼요. 그럼 절대성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상대성이에요. 자, 그러면 물권이랑 채권이랑 경합했다. 둘이 충돌했어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어느 게 우선하느냐라고 물으면 물권이에요. 절대성을 갖는 물권이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채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이다라는 말을 써요. 자, 우리가 이제 차례차례 다 공부를 하겠지만 갑이을에게 어떤 물건에 어떤 부동산의 임차권을 설정해 주었다. 자,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임차권은 잘 아실 거예요. 임대차가 되었다. 요 임차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요. 임대인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그럼 요건 물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이에요. 임차권도 그 건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물건에 대한 물권이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입법자들이 법을 정할 때 임차권은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 임차권자가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갑이 병에게 이 부동산을 팝니다. 자, 매매를 해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면 얘가 임차권을 먼저 설정했고 얘가 소유자가 나중에 된 거야. 근데 새로운 소유자가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이제 내 거야. 너 나가. 라고 하면 을은 나가야 될까요? 대항할 수 있을까요? 자, 요게 이제 이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얘는 채권이에요. 채권. 그럼 얘는 지금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소유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얘는 물권이에요. 그러면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고요? 물권. 그럼 얘는 대항할 수 없어요. 나가야 돼요. 요걸 소위 이제 법격언상 뭐라고 부르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말 써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거죠. 어떤 임제 드셨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이제 수업 처음 들으셔도 이상하다. 내가 주택 빌려가지고 살고 있어도 집주인 바뀌면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살 수 있는데 그건 원칙일까요? 예외일까요? 예외. 그건 특별법에서 따로 규정하기 때문이고 일반 임대차에서는 물권자가 채권자에 우선하게 된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해요.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A가 갑에게 돈 빌려주고요. 갑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1억 빌려줬어요. 자, 저당권은 뭐 우리 처음 공부에도 잘 많이 들어보신 거죠. 은행에 돈 빌리면 그냥 안 빌려주잖아요. 부동산에 보통 뭘 잡아요? 저당, 근저당 잡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이 부동산에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채권일까요? 물권일까요?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하는 물권이에요. 담보 물권이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을 여기에 설정을 했는데 얘가 언제 했냐면 예를 들어 11월 1일 날 했대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저당권 설정 안 하고 그냥 갑에게 돈 빌려주고요. 그냥 차용증만 받았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채권자라고 부를 거예요. 일반 채권자. 그러니까 얘는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언제 돈을 빌려줬냐면 4월 1일 날 빌려줬어요. 근데 이 갑이 돈을 아무한테도 못 갚아서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자, 경매로 넘어가면 A와 을 중에 누가 먼저 배당을 받아갈까요? 저당권이, 그죠? 왜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간다는 거예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어느 게 우선한다는 거냐면 물권이 우선한다. 예, 그렇죠. 예,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에서 보고요. 친족법이라는 것은 뭐 혼인, 이혼, 입양 뭐 이런 것들을 친족법에서 다루고, 상속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가 되죠. 그러면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개시가 되는 걸까요? 법이 정해놓은 걸까요? 법이 정해졌죠. 법이 사망이 되면 상속이 개시된다. 그럼 상속되면 상속 지분들이 있죠. 상속 지분은 어떻게 돼요? 아들, 딸 구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범위 아니고. 갑이 사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을은 아내 또는 뭐 남편,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A는 아들, B는 딸, 아들, 딸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무조건 1대 1이고 배우자는 50% 가산 이렇게 돼요. 예전에는 또 구별했었어. 예전에는 딸은 2분의 1밖에 안 줬어. 그리고 딸이 시집 가면 4분의 1만 줬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들, 딸 구별 없이 1대 1대, 배우자는 50% 가산. 그러니까 이게 현행법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 민법이 개정되면 좀 바뀔 거예요. 개정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배우자한테 무조건 50%를 떼줘요. 먼저. 떼주고 그리고 다시 1.5대 1대 1로 나눌 거예요. 굉장히 감탄을 하시고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시험에는 안 나와요. 빨리 지워야지. 나중에 보면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건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게 친족상속법인데 이게 민법의 전범인데요. 우리 시험은 전범위를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정도를 보냐면 민법의 총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요 가운데 가면 법률행위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요 법률행위 파트만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앞에 나오는 뭐 권리의 주체, 객체 뭐 이런 것들은 뭐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칙의 한 절반 정도가 시험범위고요. 그리고 물권법은 전범위가 시험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이제 담보물권 중에서 마지막에 가면 질권이라는 게 나와요. 질권. 요 질권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질권이라는 건 뭐냐면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개념은 아셔야 돼요. 질권이라는 건 뭐냐면 요 질자가 인질 잡는다 할 때 질자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뭐냐면 전당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에서 돈 빌리려면 그냥 못 빌리고 뭐를 맡기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시계 맡기고 돈을 빌렸다. 돈 안 갚으면 전당포 아저씨가 시계 처분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것. 담보물권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질권. 근데 얘는 왜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냐면 전당포에 갖다 주는 게 부동산도 갖다 줄까요? 동산 갖다 주는 거예요. 동산 갖다 주는 거였죠. 그래서 동산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전부 다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만 출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물건의 개념인데요. 물건이라는 건 뭘 물건이라고 하냐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하는데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건 동산하고 부동산이 대표적이에요. 자, 동산은 뭐가 동산이에요? 그렇죠. 이제 움직이는 재산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동산이란 부동산이 아닌 물건,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동산이다라고 불러요. 자, 이제 부동산이 나와요. 부동산은 그러지 마요. 여기서 동산이 아닌가 하면 안 되죠. 부동산은 뭐라고요? 토지 및 트주 및 그 정착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뭐 대표적인 정착물, 건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이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산. 이게 이제 민법적인 정의예요. 민법 99조 1항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 이렇게 규정해요. 그러니까 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개론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에는 선박이나 항공기, 자동차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런 말 하는데 민법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민법에서는 동산 아니면 부동산 이렇게만 구별이 됩니다. 그게 이제 물건에 대해서 다루는 법을 물권법이다라고 한 거고요. 자, 채권법은 강학상으로 채권 총론이 있고요.
채권 강론이 있는데 채권 총론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권 강론도 전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계약법 총론, 계약법 총론하고 계약법 강론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은 딱 세 가지예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친족법과 상속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의 절반 정도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민법의 절반이라고 하면 양이 굉장히 좀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시험 법 중에서 민법이라는 과목이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민법을 시험으로 하는 시험 과목으로 하는 시험들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사법 시험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민법이 끝나면 절반이 끝났다라는 말을 쓸 정도예요. 그만큼 양이 많고 양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이 민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기본법, 일반법이다 또는 모법이다라는 말을 써요. 모법. 모법이라는 건 뭐겠어요? 엄마예요. 엄마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이죠. 그래서 민법이 되지 않고는 다른 법으로 보통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초과정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 중개사법 수업하셨나요? 중개사법 선생님은 민법 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공법 선생님도 알아요. 그럼 저는 중개사법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몰라요. 그죠? 예.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다른 법을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민법을 베이스로 깔고 민법을 하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법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특별법인 다른 법들은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시간도 가장 처음에 많이 들어가는 법이 돼요. 자, 요렇게 이제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보통 이제 학교에서 법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과목마다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헌법 같은 경우에는 1년 해요. 2학기 하고 뭐 형법도 2학기 하고 하는데 4년 내내 하는 과목이 바로 민법이에요. 민법.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면 이 4년짜리인데 우리는 절반만 공부할 거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면 얼마예요? 2년에 걸쳐서 할 양이에요. 자, 2년에 걸쳐서 할 양인데 우리는 얼마에 끝낼 거라고요? 2달에 끝낼 거예요. 2달에. 네. 2달에. 그래서 1, 2월에 한 번 돌고 3, 4월에 한 번 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막 부담감 막 드리고 겁주고 막 이럴 생각인 게 아니고요. 처음에 공부하시면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추격해서 하는데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아,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거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눈 지그시 감으시고 이러게잖아요. 다 아는 그분 주무시는 거고요. 예, 알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어차피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학문을 갈고 닦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적합한 공부를 하셔야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공부를 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건 대부분 어떤 공부를 하시는 거냐면 수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의문점이 생기면 그거를 못 놓는 거예요. 제가 수업하다가 요건 그냥 요렇게만 기억하세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거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럴까? 근데 그게 아무리 고민하고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적합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법뿐 아니라 전 과목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법은 강의 계획표 나간 것처럼 보강이 한 번 있을 거예요. 일요일 날 한번 날 잡아서 보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대차 특별법 파트는 3, 4월 달에 다시 한번 일요일 날 보강을 할 거예요. 보강을 하면 뭐 특별법 보강은 아침 10시부터 한 저녁 한 6시 정도까지 쭉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를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일요일 날 할 거예요. 일요일 날. 예. 날짜가 잘못 적혔나 보네요. 예, 28일. 28일.
마지막 주 일요일 날 3월 오기 전에 한번 만나서 자 그러면 출제 비중을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총칙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10문제가 나와요. 10문제. 그리고 물권법에서 보통 14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계약법에서 그러니까 우리 채권법인데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시험 범위는 계약법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 끝나면 민사특별법이라고 해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을 우리가 5개를 따로 공부할 거예요. 5개를. 근데 일단 민법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특별법은 나중에 같이 정리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총 40문항이고요. 총 40문항이고 그리고 2.5점에서 100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점 만점에서 100점을 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몇 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80점 정도. 80점. 요걸 목표로 공부할 거예요. 물론 1차 과목은요. 1차 과목은 두 과목이죠. 1번부터 41번까지 40번까지가 개론이에요. 부동산학 개론. 그리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이죠. 그럼 1차는 두 과목이니까 우리 1차는 실질적으로 만점이 몇 점이에요? 우리가 평균 몇 점 나와야 합격이죠?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근데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과락이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과락이라는 건 40점 미만의 과목을 말해요. 40점 미만. 그럼 나머지 다 100점 맞았는데 민법을 37.5를 맞았어요. 그럼 그건 무조건 그냥 불합격이에요.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시험은 기본적인 전 과목에 대한 소양은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전부 다 과락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한 과목은 무조건 몇 점 맞아야 돼요? 40점 맞아야 돼요. 40점. 그럼 나머지는요? 합격하려면 80점 맞으면 되죠. 그럼 실제로 1차 과목은 만점이 80점인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2차 과목은 세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2차 과목은 80점을 더 넘기면 다른 과목에 보태줄 수도 있는데 1차 과목은 80점 넘으면 보태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은 몇 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80점. 요거를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목표로 할 때 난이도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리고 당일 컨디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험 당일날.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개론이 좀 많이 쉬웠어요. 개론이 좀 쉬웠고 민법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민법이 좀 쉽고 개론이 좀 어렵겠죠. 책임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에요. 이제 보통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이 쉬우면 한 과목은 좀 어려워요. 두 과목 다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건 뭐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서 시간 내에 풀 수가 없게 되니까 거의 꽈락 나와요. 그래서 한 과목 한 과목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정도 목표를 하셔야지 이 왔다 갔다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목표로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점은 그리고 맞으실 수 있고요. 충분히 또 나와요. 이번 시험 어려웠어도 뭐 점수 잘 나온 분들은 90 몇 점씩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받을 필요는 없어요. 보태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 뭐 경제적인 점수는 딱점으로 66 이렇게 합격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결과적인 거지 과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진도 나갈 텐데 어디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냐면 총칙 처음부터 나올 거예요. 권리의 변동이 나오죠. 20쪽을 보세요. 20쪽에 교재는 처음에 목차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그 우리 총칙에 대해서 권리 변동이 있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 정거장이 법률행위. 그거 끝나면 의사표시,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 부관, 조건과 기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총칙의 전부인데, 근데 이제 좀 시작점이 바로 권리의 변동이죠. 그래서 뭐 단원 길라잡이라고 해서 뭐라고 되냐면 직접적인 출제 비중은 상당히 낮은 부분이다. 근데 이건 이제 왜 공부를 하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 용어 자체가 뒤에서 나올 용어들을 한 번씩 익혀두시라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장은 전부 다 21쪽에 보는 것처럼 미리 보는 핵심이라고 해서 좀 요약 파트가 좀 나와 있어요. 요약된 거고. 근데 요약된 건 뭐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 한번 확인하시는 거고요. 우리 수업은 22쪽에 본문부터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의 본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22쪽 권리의 변동. 보통 법률 요건을 갖추면 여기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냐면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사실. 보통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요. 요건이 갖춰지면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 이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개부터가 아니라 몇 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 자체가 바로 요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을 이루고 요건이 갖춰지면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인데 이거 생소한 용어잖아요. 이건 이제 법적으로 정의 내린 개념이니까 용어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고 요건이 갖춰지면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 해요. 어떤 음식을 만들어요. 어떤 음식을 만들려면 음식물에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재료가 모여서 음식이 만들어지면 맛이 난다.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고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법률로서 보면, 법률행위로 보면 갑이 을한테 자기가 소유하는 아파트를 하나 팔려고 합니다. 그럼 갑이 을에게 야, 너 내 아파트 1억 원에 안 살래라고 의사표시를 할 텐데 그런 의사표시를 뭐라고 하냐면 청약이라고 해요. 약속을 청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을이 그거 마음에 드네. 내가 살게 라고 하는 걸 승낙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이 합치가 되면, 결합이 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럼 요건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이겠어요?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 그러면 갑이 을한테 우리 집이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와 있으니까 월세 50만 원 내고 들어와 살지 않을래? 을이 좋아 라고 하면 그건 임대차 계약이에요. 또는 갑이 내 건물과 당신 땅을 맞바꾸자. 을이 좋다라고 하면 교환 계약이겠죠. 내 밑에서 월급 얼마 줄 테니까 일할래? 을이 좋다라고 하면 고용 계약이에요. 그러면 앞의 내용은 뭐 달라지겠지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려면 법률 사실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계약은 뭐가 합쳐진 거예요? 청약하고 승낙. 이 두 가지의 사실이 합쳐져서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률 요건을 만들었으니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바로 그 효과가 나오겠죠.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되겠어요? 매매 계약했으니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줘야 돼. 이런 것이 법률 효과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청약을 했다. 청약만으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면 O의 X예요. 틀려요. 요거는 그냥 하나의 사실인 거고요.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요건이.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결합이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따른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발생되는 걸 권리가 변동된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지금 권리의 변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권리의 변동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취득한다는 건 권리가 발생되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실은 권리의 소멸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변동된다, 권리가 변동된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권리의 득실 변경이란 말을 써요. 득실 변경이 바로 권리의 변동. 이게 이제 물권법에 가면 권리의 변동이 아니라 물권의 변동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물권의 변동도 결국 물권의 득실 변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은 크게 원시 취득이 있고요. 그리고 승계 취득이 있어요. 자, 용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시 취득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승계하는 게 아니라 원시적으로, 즉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부르고요. 승계 취득이라는 건 앞사람의 전주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장 단순한 거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원시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일까요? 그렇죠. 최초 취득이니까 건물의 신축. 또 이제 우리 나중에 공부할 건데 뭐 시효 취득, 또 뭐 선의 취득, 그리고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 그러니까 주인 없는 물건 찜하면 자기가 소유자가 되는 게 선점이에요. 이런 것들은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다 교재에 있어요. 필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보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원시 취득이고요. 그러면 승계 취득은 다시 권리가 넘어가느냐, 이전적 승계이냐, 설정적 승계냐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라는 건 말 그대로 권리가 갑에게서 을로 넘어가는 것. 이게 이전적 승계고요. 설정적 승계라는 것은 권리의 전부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넘어가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요건 무슨 승계일까요? 권리가 이전된 이전적 승계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세권을 취득할 때, 전세권을 처음 취득할 때는 전세권을 뭐 했다고 표현해요? 설정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을 취득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런 것을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권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소유권은 목적물을 사용하여 수익할 수 있고, 그리고 목적물을 처분할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소유권은 모든 권능의 총체적 합입니다. 그런데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전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용 수익권만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전세권. 이런 것을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용어를 공부할 텐데, 설정적 승계는 보통 제한 물권의 설정이에요. 뭐 전세권을 설정했다, 지상권을 설정했다,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럼 이전적 승계는 권리가 완전히 넘어가는 건데, 넘어가는 형태에 따라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어요. 자, 그냥 쉽게 얘기하면 특정 승계라는 건 뭐냐면 딱 특정된 것만, 정해진 것만 넘어가면 특정 승계고요. 포괄 승계라는 것은 와장창 다 넘어가는 거야. 이게 포괄 승계. 불특정적으로 넘어가는 거.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A 아파트를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다. 자, 권리가 이전되죠? 특정 승계예요, 포괄 승계? 정해진 목적물만 넘어가니까 이런 걸 특정 승계라고 해요. 매매 교환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포괄 승계는 요거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포괄 승계는 어떤 게 있냐면 상속, 포괄 유증, 그리고 회사의 합병,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갑이 있는데 갑이 사망을 합니다. 자, 을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럼 상속을 받을 때는 딱 정해진 것만 상속을 받아요? 아니면 전부 다 받아요? 권리 의무가 다 들어가죠. 이런 승계를 뭐라고 하냐면 포괄 승계다라고 불러요. 포괄 승계. 자, 유증이란 말이 나왔어요. 유증이라는 건 뭐냐면 유언으로 뭐 하는 거야? 증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부동산을 주겠다. 언제 준다고요? 죽으면 준대. 그게 유증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있냐면 죽으면 A라는 부동산을 주겠다라는 거야. 그럼 요건 특정 승계일까요? 포괄 승계일까요? 딱 찍어서 준대잖아요. 그럼 요건 무슨 승계? 특정 승계. 그러면 이 유증은 특정 유증이 있고 포괄 유증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건 무슨 유증이에요? 특정. 이거는 포괄 승계예요, 특정 승계? 특정 유증은 제목이 특정이잖아요. 무슨 승계겠어요? 특정 승계. 근데 갑이 내가 죽으면 내 부동산을 전부 을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유증이에요? 포괄 유증. 그게 포괄 승계. 그러니까 모든 유증이 다 포괄 승계가 아니라 포괄 유증이 포괄 승계에 해당되고, 특정 유증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특정 승계가 돼요. 회사 합병은 뭐 뻔하잖아요. A 회사를 B 회사가 합병한다. 그럼 다 넘어가는 거지 특정된 것만 넘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포괄 승계는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이 있어요. 요게 이제 이전적 승계에서 나오는 거고.
지금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분류하는 표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요걸 달달달 암기하시라고 적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용어를 들어보시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암기하시거나 기억하셔야 될 건 따로 말씀드리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포괄 유증은 좀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포괄 유증, 그 특정 유증하고 개념 구별하셔야 되고. 그러면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의 법적 성질의 차이점을 보면 승계 취득이라는 건 앞사람의 권리를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제한적인 권리가 있다면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계 취득이에요. 근데 원시 취득이다라고 하면 앞사람의 권리를 승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사람에게 달려있던 권리를 떠나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얘는 완전히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 취득을 원시 취득이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인데, 자, 주체의 변경이라는 건 권리의 주체가 갑이었는데 을로 바뀐 거야. 갑에게서 을로 바뀌었다. 그러면 위에서 공부한 것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주체가 변경된 건. 권리가 승계 취득 중에서 이전적. 그러니까 설정적 승계가 되면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갑은 소유권 그대로 있고 을이 전세권 같은 거 갖는 거니까 권리가 이전되었다. 이전적 승계입니다. 그래서 매매로 인한 특정 승계든 상속으로 인한 포괄 승계든 권리의 주체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 권리의 내용의 변경인데요. 권리의 내용의 변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양적인 변경이 있을 수 있고 내용이 달라졌는데 양적으로 달라질 때도 있고요. 질적으로 달라질 때도 있어요. 질적인 변경. 양적인 변경은 대표적으로 제한물권 설정, 제한물권의 설정이고요. 질적 변경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목적물의 인도 채권, 예를 들어 비금전 채권인데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금전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한다. 이런 것들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로 봐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자, 지금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 원래 얘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권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어요. 권리가 땡그랬는데 전세권이 설정되니까 사용수익권은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을에게. 그러면 땡그랬던 소유권의 양이 요만큼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양적인 변경이다라고 한 거야. 권리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하는 말이고. 자, 그리고 이제 비금전 채권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금전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 있다고 했어요. 채권이죠. 근데 그게 이행되지 않았어요. 오늘 개강했는데 다음 주에 왔더니 종강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누구한테? 저한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저한테 하시면 어디다가? 학원에다. 그럼 손해배상은 뭘로 받으실 거예요? 반드시 금전이에요. 손해배상은 돈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원래는 강의 채권이라는 특정 채권, 금전 채권이 아니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뭘로 바뀌어요? 금전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권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양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질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질적인 문제. 자, 그리고 권리의 작용의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의 힘이 강화된 거예요. 힘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저당권의 순위 승진 또는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것들은 작용의 변경에 해당이 돼요. 자, 저당권을 잠깐 보면 어떤 부동산에 A라는 은행이 A은행이 1순위 저당권을 가졌고요. 후순위로 B라는 은행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A라는 은행은 돈을 다 받았어요. 그럼 돈을 다 받으면 1번 저당권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2번 저당권은 여전히 2번일까요? 1번으로 승진할까요? 1번으로 승진해요. 순위가 승진되는 거죠. 저당권의 힘이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당권의 순위 승진. 이걸 작용의 변경이라 하고.
자, 아까 임차권 봤잖아요.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물권이 아니라 뭐니까? 채권.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을이 부동산의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얘는 물권자예요. 그러면 이 병이 나가라고 하면 을은 대항할 수 없고 나가야 돼요. 근데 임차권도 뭐 할 수 있냐면 등기가 가능해요.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겨요. 그러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을은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뭐 해뒀으면? 등기해뒀으면. 그럼 임차권은 채권인데 채권인 것이 대항력을 갖추니까 마치 물권처럼 얘보다 빨리 들어왔으니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강화. 그런 걸 무슨 변경이라고 하냐면 작용의 변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혼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잘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요게 일반 임대차가 아니라 주택이에요. 주택. 앞으로 제가 이렇게 지붕 씌우면 주택이에요. 주택을 임대차했다. 근데 만약에 주택을 임대차했는데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집주인 바뀔 때마다 나가라고 하면 얘는 맨날 나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 의해서는 요 임차권자가 물권자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등기 안 해주면. 그래서 특별히 만든 법이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중에서 뭐를 임대차했을 때만 주택을 임대차했을 때만 적용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임대차는 뭘 적용하고 일반 임대차는 뭘 적용하고요? 민법. 민법이 일반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 다 민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을 임대차했다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누가 우선할까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요. 그럼 주택을 임대차했을 때는 민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해요. 그러면 이건 우리 법 공부 안 해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택을 임대차하면 일단 이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뭐예요?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 그게 이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봐요. 요거는 임대인이 협조 안 해도 임차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등기 안 했어도 주택의 경우에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받으면 다음 날부터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겨요. 이건 원칙이 아니라 특별하게 법률이 따로 규정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주택을 임대차해서 1월 5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을 받았는데 얘가 1월 6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생겼으니까. 대항력. 그럼 얘가 대항력이 생겼다는 것은 그 힘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으로 이게 무슨 변경이냐면 작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자, 마지막으로 권리의 소멸, 상실인데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어요.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권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없어요. 나한테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도 그 권리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 소멸은 나만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것을 상대적 소멸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 결국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요.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절대적 소멸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나한테 없어졌지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죠. 그럼 상대적 소멸은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 권리가 이전되어지면 상대적으로 소멸합니다. 근데 만약에 건물이 멸실되었다. 자,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집니다. 또는 뭐 혼동, 소멸시효, 소멸시효 이런 것들은 절대적 소멸 사유에 해당이 돼요. 혼동은 이제 우리가 물권법에 가서 공부할 건데 요만한 권리가 있어요. 자, 요런 제한적 권리가 있는데 요거를 포함하는 커다란 권리를 취득하면 요 포함되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혼동이다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제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 집을 샀어요. 그럼 저는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라 뭐가 돼요? 소유자, 집주인 되는 거예요. 그럼 임차권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소멸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혼동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가 임차권자였는데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이 누구에게 이전되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런 소멸을 뭐라고 해요? 절대적 소멸이라고 부르고요.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우리 나중에 또 간단하게 비교를 하긴 할 텐데 소멸시효는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만 아시면 돼요.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어떤 효력이 생겨요? 소멸하는 효력. 이게 소멸시효고 또 어떤 경우는 취득시효가 있는데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어떤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냐면 취득. 요건 시험 범위니까 나중에 중요하게 볼 거고 그래서 보통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보통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냐면 10년에 걸려요. 10년. 제가 친구한테 돈 빌린 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문득 친구가 생각나서 지금 돈 갚으라고 하면 돈 갚아야 돼요? 갚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완성됐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기억나시죠? 채권마다 소멸시효 기간이 좀 다른데 일반 채권은 10년이고 뭐 상사 채권은 5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던 건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나요? 술집 외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얼마라고 했어요? 다 기억해야죠. 그렇게 기간에 다 다른 게 있는데 어쨌든 기간이 지나서 없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소멸시효. 그럼 이게 누구한테 넘어가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절대적 소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게 권리의 득실 변경인데 갑의 입장에서 보세요. 갑은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얘한테 넘어가니까.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이전적 승계예요? 설정적이에요? 권리가 이전되죠. 그럼 이전적 승계 중에서 특정 승계예요? 포괄 승계예요? 특정 승계. 딱 정해진 것만 넘어가는 거니까 특정 승계가 되고요. 그럼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변경되었다. 주체가 변경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하고 자, 교재에서는 22쪽부터 23쪽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22쪽에 그 하단부에 니은의 포괄승계 있잖아요. 그거 별표 하나 해두세요.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22쪽에 니은에. 아,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혹시라도 필기하시려면 필기 안 하는 게 좋은데 필기하시거나 이렇게 복습하실 때 이렇게 줄 긋고 하시려면 반드시 연필을 쓰세요. 연필.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공부 시작한다 이제 색깔의 사인펜을 구해다가 형광펜 쫙 적어요. 다음번에 책을 볼 때 왜 여기다 줄을 걷나 이해가 안 돼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자기 혼자 근거에 복습하다가 근데 문제는 이순환 할 때 보면 그 형광펜 칠한 대로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줄 긋을 때는 뭘로 가요? 연필로. 사랑도 연필로 쓰래잖아요. 그렇죠? 지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그 23쪽에 그 이론 돋보기에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차이점. 여기 별표 하나 해 두시면 돼요.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참고로 수업 들은 걸로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 나오잖아요. 24쪽에. 박스가 있는데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갑이 청약을 했고 을이 승낙을 한 건 바로 법률 사실이에요. 근데 청약과 승낙이 합쳐지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했냐면 계약. 그게 바로 요건이죠. 그럼 요건이 갖춰지면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생깁니다. 그걸 지금 요렇게 제가 쓴 거를 표로 옮겨 놓은 거고요. 그럼 결국 권리를 변동시키는 시작점은 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법률 사실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법률 사실의 분류표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죠. 그리고 수업 진행은요. 2시까지 합니다. 우리가 11, 12월 달까지는 1시까지 했었잖아요. 그 이제 1월 달부터는 2시까지 계속 앞으로 쭉. 좀 쉬었다 보죠.